증문즉답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용어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풀이를 진행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건 분석도 좋고요. 오늘은 이제 경매 신청 취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신청 취하.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 후에 경매 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 신청인은 임의로 경매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언제까지냐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이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은 경매 신청을 취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또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있다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신청 취하할 수도 있고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참가해서 물건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이 취하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경매 취하하고 취소라는 게 있어요. 경매 취하하고 이거를 색깔을 파란 보라색 취하하고 취소라는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취소.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취하라는 거는 능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이다. 그리고 취소는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이 경매 신청인이 스스로 경매를 종결시키는 거, 이거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는 경매 신청인 외의 사람이 그 경매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경매 절차를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압류 단계가 있고요. 압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만족, 배당의 단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압류 시점은 언젠가? 이 압류 시점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한테 송달되었을 때 이 둘을 비교해서 가장 빠른 거를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집행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은 등기소로 촉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그날 가요. 그냥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럼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거 보고 그 다음에 송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요 등기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현금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각기일이죠. 매각기일.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됩니다. 매각기일. 매각 공고를 하죠. 매각기일 공고. 그럼 그날 이제 경매 받으러 이제 가서 거기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잡혀요. 매각 결정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는 이게 왜 안 써지네요. 이때는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 이게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허가 결정,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 이게 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나는 거고, 또 일주일 지나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매각됨을 받는 거죠. 그리고서 돈을 냈으면 한 달 정도 텀을 잡아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 시작과 끝이거든요. 이제 배당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통상 배당 종결이 되면은 이제 경매가 종료가 되는데 어찌어찌 해갖고 배당 종결 이전에 뭐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매 취소, 경매 취소라는 겁니다. 취소 또는 취하. 이렇게 있는 거죠. 취하는 아까 능동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매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취하를 하는데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냐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요. 요 단계는 일방적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존재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는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으려면은 인감 증명서 그리고 우리 동의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이거를 고분고분 해주겠습니까? 동의를.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대가를 좀 주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취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동의해주면 아주 간명하죠. 취하하면은. 근데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명하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일단 채무자가 변제해서 취하를 하게 되잖아요.
뭐 변제를 해야 되겠죠. 변제해서 취하라면은 한 가지 소송을 합니다. 이거 이제 청구 이의소송이라고 그래요. 이의소송. 청구 이의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청구 이의소송에서 돈을 냈으니까 청구 이의소송에 승소하겠죠. 그러면 여기 판결문 가지고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취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송은 오래 가잖아요. 뭐 1년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소송을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경매법원은. 그래서 같이 소송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시키면은 정지 기간 동안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공과 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그랬는데 뭐 좀 생소한 용어 같죠. 뭐 공과 주관 공무소, 조세 그 담당 공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조세라고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조세기가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뭐가 있고 그 한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일정 기간 내에 통제할 것을 최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담당하는 공무소에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너희 채권이 있다면은 신고해라 라고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조세기관한테는 일일이 이렇게 통지를 하는 이유는 우선 채권, 이 조세는 국가 근간의 중심이 되잖아요. 이 조세가 없으면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죠. 이 조세 채권의 유무, 또 잉여 가망이 있는가, 이 경매에서 잉여 가망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동시에 교부 청구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교부 청구란 말은 배당요구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요구하고 이 조세에서는 교부 청구란 말을 씁니다. 배당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교부 청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조세가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조세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반 민사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생소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 이제 통상 이제 뭐 강제경매 뭐 이런 걸 하겠죠. 이제 강제경매를 이렇게 하는데 개시결정 이렇게 써 있죠.
어떤 그 조세를 주관하는 그 공무소가 이 채무 이 소유자에 대해서 조세 채권이 있다고 치자고요. 조세 채권이 있을 때 이 조세 기관은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뭐 압류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압류 등기라고 그러죠. 등기. 압류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압류 결정을 내 가지고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압류 결정을 내 갖고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렇게 압류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압류 등기를 하면은 이제 배당에 이제 참가가 되잖아요. 이건 돈이죠. 그래서 이건 소멸되면서 배당에 참가가 되는데 배당에서는 여러 가지 압류 종류, 그 조세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 순위가 꽤 높죠. 그래서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배분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교부 청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 강제경매 이후에 강제경매 이후라면 강제경매 이전에는 압류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압류를 안 했거든요. 이건 안 했다고 치자고요. 강제경매 이후에 조세 기관에서 뭔가 배당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압류를 하든지 압류하고 교부 청구하든지 압류 등기하고 교부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부 청구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배제됩니다. 배당에서 배제돼요.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차인이 뭐 배당 요구할 때도 배종일 이내에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임차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뭐 어떤 등기가 있으면은 이 돈 등기가 있으면 이거는 법률상 배당 요구권자라고 그래갖고 특별한 뭐 신고 안 해도 배당을 받아요. 배당권자예요. 법률상. 법률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경매법원은 강제경매 이전까지는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모릅니다. 이후의 거를 일일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강제경매 뭐 이런 개시결정 이후에 배종일 사이에 이렇게 반드시 배당 요구하든지 뭐 교부 청구 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또 이런 것도 있죠.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이 등기 자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판결문 갖고 강제경매 신청해서 개시결정 등기는 되겠지만 그냥 나는 판결문만 있는데 어떻게 강제경매가 지금 진행이 됐다. 배종일이 좀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판결문을 제출하고 여기다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 사이에 아마 등기도 없어요. 등기도 없는데 요 사이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차용증 뭐 이런 거. 차용증. 근데 이게 채무자 재산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받을 게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요 사이에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한번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있다 없다.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력으로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채팅에 우리 여기 주머스바는 아무래도 뭐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하셨고요. 우리 여기 유튜브에서 김지연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이건 없죠. 이거는 영수증이나 차용증하고 이 판결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차용증은 빨리 가압류 등기를 하든지, 가압류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배정을 이전까지. 그러니까 뭐 급하겠죠. 또는 지급명령 이런 판결문 정도, 가압류 내지는 판결문 정도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지급, 명령, 결정. 이런 지급, 명령, 결정문 가지고 배당 요구하면 또 배당에 참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수증 갖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 압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압류도 일반 채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이 조세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 배당을 받아가야 될 건데 압류 등기도 안 해놨고 그렇다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교부 청구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당에서 배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조세도. 근데 만약에 조세가 등기가 되고 배당 교부 청구가 됐다면은 배당 순위는 상당히 우선 변제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 기준은 등기 시점이 아니고 조세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해요.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정기일을 뭐 조세기관에다가 확인을 한다든지 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NPL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저당 등기 시점보다 법정기일에 앞서 있으면은 등기 없어도 교부 청구만으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그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경매 신청 취하, 또 공과 주관, 공무수에 대한 최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질문. 물건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다음 그러면은 경매 용어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경매 공부하는 게 그 경매 절차만 공부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다 뭐 경매 절차 뭐 이런 관련된 것만 나오네요. 근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물건 분석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하여튼 뭐 공부할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경매 용어 풀이는 경매 법원에서 모아 갖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경매 절차 위주로 가네요. 아무튼 뭐. 자, 여기 공동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경매. 공동 경매 그러면은 이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이중경매라는 게 있어요. 이중경매. 그 이중경매는 그야말로 엄마 경매하고 자식 경매하고 이 순서가 있어요. 이제 뒤에 오는 경매를 자식 경매라고 그러고 맨 먼저 한 경매를 엄마 경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엄마 경매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은 하되 자식 경매는 그냥 편승을 하는 거예요. 편승.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뭐 송달료하고 등록세, 어쨌든 여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등록세 정도 내고 나머지는 엄마 경매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정 비용, 뭐 매각 비용 이런 것도 다 엄마 경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경매는 경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공동 경매는 채권자, 집행 채권자가 잠깐만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이중 경매하고 공동 경매. 공동 경매는 채권자는 복수지만 경매는 단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병합이 돼 있어요. 이건. 병합 형태라 그래요. 병합은 한 개로 보는 겁니다. 경매가 한 개인데 원래는 두 개의 경매 신청이 병합이 돼가지고 한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병합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병합은 어느 때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 개시 결정이 이때 난다고 치면요. A 채권자가 똑같은 물건에 경매 신청을 해요. 그리고 B 채권자도 똑같은 물건에 경매 신청을 하는데 동일한 시점에 도달이 돼가지고 같이 묶어서 개시 결정을 내는 거. 이때는 이제 병합시켜서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개시 결정 나기 전까지 이 A하고 B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면은 개시 결정 나기 전까지 법원에서 두 개를 서류를 접수했다면은 이거는 뭐 동일한 목적물이기 때문에 그냥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 개시 결정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했습니다. A가 개시 결정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개시 결정 또 받는데 B가 받았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병합이 안 돼. 첫 번째 할 때 동시에 뭐 또는 이실에도 첫 번째 할 때 묶어갖고 개시 결정이 나면은 병합인데 개시 결정 난 후에 그 후에 또 개시 결정이 났다면은 이때 개시 결정은 이제 중복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순서는 이게 모경매고 이게 자경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아셔도 좀 이렇게 경매지 보거나 뭐 어떤 용어 같은 거 나왔을 때 생소하지 않고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효과라든지 뭐 배당 받는 여부라든지 뭐 좀 복잡하게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여기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요게 이제 병합과 병합 공동 경매와
중복 경매의 차이입니다. 중복 경매를 또 이중 경매라고도 하죠. 중복 경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동 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 신청하거나 아직 경매 개시 결정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으면, 어쨌든 최초 경매 신청할 개시 결정할 때 여러 명의 채권자를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다면은 이때는 병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의 경매 신청을 병합해서 한 개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한 개란 거예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수인은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되고, 집행 절차는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준한다. 그러니까 한 개 경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 경매다. 공동 경매와 비교할 것이 이중 경매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공동 경매, 이중 경매 꽤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잘 모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이 나왔는데요. 공탁. 이 공탁도 우리가 이제 경매를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하거나 많이 하면은 또 소송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NPL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저는 요즘에 뭐 NPL은 잘 안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NPL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 공탁 관련, 특히나 이 경매 절차를 잘 아셔야 돼요. NPL 투자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제 이 공탁이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많은데, 변제자라는 건요, 갚는 사람이에요. 갚는 사람. 뭐 이행을 하는 사람을 변제자라 그래요.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임치라는 건 맡기는 겁니다. 공탁소에 맡긴다. 이 공탁소는 주로 법원 내에 있습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업무를 보고 있어요. 법원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 임체에서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거다.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변제자가 채권자한테 뭐 이행을 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채권 채무가 소멸이 되고 그러죠. 근데 채권자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를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변제자로서는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가 있죠. 빨리 채무를 면하고 싶은데 그때 하는 게 공탁입니다. 근데 공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변제자, 채무자, 뭐 여기서 같은 사람이겠죠. 이걸 보호하기 위하고, 또 그 성질은 임치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자를 위한 임치계약, 이걸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임치계약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판례는 그럼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공탁하는 행위가 판례는 공법관계로 본다.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탁이
마구잡이로 공탁하면 받아주느냐? 공탁소에서 심사합니다. 성립 요건이 뭐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변제 공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변제자가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아는데 연락도 되고 아는데 일부러 안 받는다 그러면 은행 계좌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탁해야 되겠죠. 번거롭지만. 근데 변제자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통상 누가 그렇게 아예 알 수 없냐면은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수용. 그러면 수용 주체가 이제 수용금을 보상금으로 이제 줘야 되는데 알 수 없을 경우가 있죠. 사람들도 많고 한데 뭐 사망도 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용 주체에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공탁을 한다는 겁니다. 공탁을 하는데 누구로 공탁을 하느냐, 뭐 A로 하느냐, 또는 뭐 B로 하느냐, 그럼 아예 뭐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불확지라 그래요. 불확지. 확실히 안다가 확지인데 확실히 안다, 알지. 확지가 불확지, 확지가 확실히 안다는 뜻인데 불확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라는 거죠. 이럴 때 불확지 공탁을 합니다. 불확지 공탁. 그러니까 그냥 공탁도 할 수 있고 불확지 공탁도 할 수 있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뭐 1억을 공탁해야 되는데 뭐 1,0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원칙적으로.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탁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채권 소멸을 위한 공탁. 채권 소멸을 위한 공탁. 그래서 이걸 변제 공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채권 담보를 위한 공탁. 이거를 담보 공탁이라고 합니다. 변제 공탁, 담보 공탁 이런 거 많이 경매 조금만 해도 이런 용어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 특수 공탁이 있다. 보관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선 지금 3개를 얘기했는데 뭐 간단히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탁 어차피 공탁이 나왔으니까 4가지 종류의 공탁을 특징을 간단히 터치를 해볼게요. 칠판이 영 불안한데요. 자, 공탁은 이제 변제 공탁이 있고, 그리고 담보 공탁이 있고, 그리고 아까 보관 공탁이 있다 했죠? 보관 공탁.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집행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 공탁. 이렇게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갚아야 될 채권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채권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하고 다툴 때 뭐 완전히 뭐 주지 않으면 뭐 좋지만 나중에 뭐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든지 뭐 해갖고 돈을 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돈을 줘야 될 일이 있는데 만나서 주기는 싫고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그럴 때 뭐 이렇게 공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탁도 하고 그러죠.
또 상대방이 안 받고 막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또 변제 공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변제가 되는 거예요. 변제 효과가 있어요. 담보 공탁은 뭐냐면은 뭐 가압류 같은 거 할 때, 가압류, 가처분. 법원에서는 이런 거를 영수증이나 뭐 이런 계약서 달랑 갖고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남발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가처분 결정 내릴 때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담보공탁을 하라 그래요. 담보공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 현금인데 예외로 보증보험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근데 사안에 따라 좀 달라요. 가압류 가처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뭐 현금 100%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예외로 이제 보증보험 증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율이 많이 싸져가지고 만약에 1억 가압류를 이제 공탁 명령이 나서 보증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까요? 요즘에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이율이 내려져가지고 요즘 한 15만 원? 그 정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3천만 원을 현금 공탁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15만 원만 주고, 소멸성이지만 15만 원 주고 이렇게 공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담보 공탁 중에서 아예 현금만 공탁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더.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기일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요. 7일 후에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돈을 이제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거 불허가 해달라. 불허가 해달라라고 어느 구간에서 할 수 있냐면은 요 구간 있죠. 매각 허가 결정부터 확정 요 사이 요 7일이거든요. 요 사이에 사법보좌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즉시 항고를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이 즉시 항고나 사법보좌관 이의 신청을 요 사이에 할 때 또 불허가 해달라고 할 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 해달라고 할 때 거꾸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해달라고 할 때는 현공사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 해달라라고 이의 신청을 넣거나 즉시 항고를 하면은 바로 매각 대금의 10% 현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10%. 매각 대금이 1억이라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현금 공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고심 가고 항고심에서 지면은 대법원에 재항고로 가고 막 이런 일 가갖고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즉시 항고해서 졌다 그러면은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냥 다 날라가요. 그리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불허가 해달라고 해서 즉시 항고하고 매각대금 10% 냈는데 졌다.
그러면 일수 계산해 갖고 연 12% 비율로 일수 계산해 갖고 공제당해요. 근데 대법원까지만 가도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담보공탁은 보통 가압류가처분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담보공탁 내는데, 보증보험 증서 내서 그래도 문 높이가, 이 문턱이 좀 낮죠. 그런데 이거는 꽤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 알아서 잘 하라라는 거예요. 교수님, 예, 조성길입니다.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즉시항고 시의 공탁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그 민사집행법 130조의 그 사망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은 아까 서울보증보험 그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다른 겁니다. 다르고, 네. 실제 없어요. 그거 없다고 쳐도 돼요. 아, 실무상으로 그냥 현금입니다. 네. 뭐 어찌 해서 뭐 무슨 뭐 유가증권을 제출하게끔 해달라 뭐 이렇게, 제가 한 20년간 그런 거 본 예도 없어요. 현금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증권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는 현금 공탁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행공탁을 한번 볼까요? 집행공탁. 이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뭐 채권 압류 뭐 이런 거 왔을 때, 채권 압류 뭐 이런 거 왔을 때 누구한테 줄지 모르잖아요. 채권자한테 뭐 채권 압류 및 주심. 지금 초보자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이거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이거. 제3채무자한테 뭐 채권 압류 및 주심, 압류 및 전부가 왔다 그러면은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임대인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하고의 관계에서 나중에 뭐 임대보증금 1억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게 그 임대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뭐 그런 압류 및 추심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 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은행 같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줘요. 압류 및 추심하면.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바로바로 줘요. 맨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인이야 뭐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럴 때는 그냥 공탁을 하라. 그 줄 돈 1억을 그냥 공탁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공탁하면은 이제 그 임차인에 대해서 변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에 대해서. 물론 제가 임대차 예를 든 게 조금 특이하긴 한 건데, 공탁을 하기 전에 동시행 항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도받은과 동시에 공탁을 하면 되겠죠. 인도받은과 동시에. 그래서 제3채무자가 하는 게 집행공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공탁은 뭐냐. 이것도 요즘에 가끔 나오는 건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다. 이렇게 있는데 잔금날이 됐는데, 잔금날이 돼도 이 매수자가 이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는데 A는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강제 이행 청구를 하려고 그런 거죠. 자, 요거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이 등기 이전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매수인한테 잔금 집행을 할 수 있고요. 잔금을 달라는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지체 책임도 물을 수가 있어요. 지체. 잔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된 이자까지도 물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인도를 해줬다라면은 지체 책임까지도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행까지는 할 필요 없죠. 이행은 할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받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바보잖아요. 이행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공탁소에 등기할 서류, 매수자가 등기할 서류를 맡기는 겁니다. 권리증이라든지 또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이런 걸 공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물품 공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위자료를 안 주면은 구속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위자료 협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위자료 얼마다라고 정해서 형사 공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탁했다라고 이제 법정에다가 제출하면은 판사가 그거를 참작을 좀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공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경매 물건 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경매 절차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실질적인 어떤 경매 물건 고르는 거라든지 매각 물건 유형이라든지 또 권리 분석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쪽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